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11일 오후 2시 14분입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또 쉽니다. 예. 오늘도 쉬고, 오늘 금요일인데 쉬고 있으니까 내일 토요일 일요일 또 이제 쉴 겁니다. 일에 지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일어날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지금 나 힘들게 몸이 안 따르는데, 몸과 마음이 안 따르는데 억지로 일해봐야 좋지 않더라고요. 자, 성경이가 그래서 저는 어저께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아주 이상적인 하루를 보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밥 먹고 운동하면서 영화 한 편 보고 공부하고 야구 보면서 피스하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마지막에 밤에 술 한잔 하고 자고 아주 이상적인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지금 이제 영화 한 편 보면서 보고 운동하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어제 했던 대로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이 책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39쪽 챕터 15 고통스러운 결핍을 이겨내는 법.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 헬렌 켈러. 맞습니다. 결핍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게 문제죠. 우리는 우리 자체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가만히 있어. 또 눈치를 채고 자기를 안아달라고. 눈치가 빤한 놈이에요, 이놈이.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완전합니다. 결핍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돈도 없고 가난하고 장가도 못 가, 결혼도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어떤 것에서 결핍감을 느끼기보다는 만족을 하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그냥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불만이 항상 생기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용입니다. 지금 40대에서 60대에 해당하는 세대는
안전벨트나 헤드서포트 그리고 에어백 없이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아 찢고 까불며 놀았다. 그 시절엔 다들 아기 침대에 정체가 의심스러운 페인트를 칠했다. 환하고 고운 페인트들에는 10중 8구 나비나 위험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 휴대전화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모들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잘못한 쪽은 항상 아이들이었고 그 때문에 늘 벌을 받았지만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외면당한다든가 애정결핍이라든가 하는 정신과적인 문제 따위는 없었다. 학교에는 우등생과 열등생이 있었다. 전자는 얼반하고 후자는 유급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심리치료사를 찾는 일은 없었다. 점수가 모자라면 한 해 더 다니면 그만이었다. 흐르는 강물처럼 120쪽 파울로 코엘료 문학동네.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아름답게 서술을 하셨지만 이 과거였기 때문에 그냥 아름답게 기억되고 되는 걸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다. 불완전하게 시작되었으며 한계를 갖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삶을 산다.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무엇인가 비어있음을 느끼게 되므로 어느 정도 결핍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애정결핍, 모성결핍, 사랑결핍, 관심결핍, 공감결핍, 자아결핍, 자기결핍 등 많은 이름의 결핍이 있다. 과거보다 풍요롭고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에 결핍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모순이다. 어느 정도의 결핍감은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친 결핍감이다. 단순한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핍감이 있으면 만족의 경험은 불가능해진다. 결핍감은 항상 불안을 만든다. 그래서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찾아 하이에나처럼 돌아다닌다. 고양이 없이 유랑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다. 약간 이런 게 좀 지금 만능 세상에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결핍감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부족함과는 다른 것이다. 결핍감이 있으면 마음속에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허전하며 공허한 느낌이 생긴다. 그래서 답답하고 외롭고 때로는 화가 난다. 결핍감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절망감, 채워줄 무엇인가를 만났으나 금방 사라질 것 같은 불안, 채워줄 것을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으로 인해 집착은 결핍감의 여러 얼굴들이다. 그렇죠. 결핍감은 집착으로 나타나죠. 결국 때론 사람에게, 때론 물건에게, 때론 다른 생명체에게, 때론 어떤 가치에 매달리는 나를 보게 된다. 외롭게 지내다가 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을 느끼다가 갈등이 심해지고 이별하며 몹시 아파하고 괴로워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느새 또다시 같은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작은 애착마저 없어져 가는 두려움과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게요. 이래서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행운은 큰 불행보다 위험하다고. 만약에 저한테 어떤 완벽한 여자가 나타나서 나 좋다고 온다면 전 두려울 것 같아요.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만약에 이렇게 좋게 잘 지내다가 없어질까 노심초사하게 될 거고, 그러다가 사라져 버린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좀 이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방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결국엔 모두 이별합니다. 예. 모두 이별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자, 뭐 그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결핍감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결핍감을 해결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게 된다. 결핍감이 주는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이 결핍감을 공부 쪽에서 찾고 있어요. 공부 쪽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결핍감을 채우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핍감이 주는 고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핍감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채울 대상을 찾게 된다. 적당한 대상이 발견되면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지만 자아의 욕심과는 달리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결핍감을 느낄 수도 있다. 때론 채워지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마냥 괴로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괴로움과 원망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고 고민 또한 계속된다. 결핍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상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계속할 것인가? 공 대신 닭처럼 다른 대체물을 찾을 것인가? 무엇인가 다른 차원으로 승화시킬 것인가? 결핍감이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심한 배고픔을 가지고 있고 배고픔을 해결해 줄 대상을 갈망한다. 그 갈망은 너무나 강력하므로 나와 대상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인정할 여유가 없다. 나는 원하는 대상을 완전히 집어삼키거나 혹은 확 달라붙어야 직성이 풀린다. 집착인 것이다. 너무 밀착되다 보면 대상과 자신의 구별이 어려워지므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기 쉽다. 때로는 외부에 전혀 관심이 없고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내적으론 누구보다 강렬한 열망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결핍감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무작정 대상에게 매달리고 집착하며 상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한 대상과 깊이 사귀지 못하고 여러 대상을 전전긍긍하며 상대를 좋아하면서도 가까워질까봐 거리를 두고 외면하기도 하고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대상을 사귀며 물건이나 다른 것에 집착하기도 한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책에 집착하는 모양입니다. 요즘에 책을 또 사고 있어요. 아이 큰일 났습니다. 이게 또 어제도 샀는데 집착인 것 같습니다. 예, 참 많은데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죠. 예. 책 읽고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예. 오늘 챕터 17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네. 자, 결핍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과거. 유년기에 부모의 애정과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공허함과 부족함이라는 결핍감의 도장이 찍히게 된다. 예. 그렇죠. 유년기에 보통 유년기에 많이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원하지 않는 인증을 받는 것이다. 결핍감은 전적으로 과거의 감정이다. 어린 시절에 결핍감의 원판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결핍감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결핍감은 안정감과 애정에 대한 믿음을 경험해야 할 시기의 그 경험에 대한 결핍을 만드는 것이다. 결핍감은 나와 대상의 관계에서 생긴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대상에 집착하는 시기가 있는데 적절한 대상이 없거나 대상이 있더라도 원하는 바가 만족되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이다. 즉 자아는 결핍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결핍감이 뿌리 깊은 경험이라면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결핍감이라는 원판을 만들고 원판은 살아가면서 계속 복제된다. 타고난 자아의 욕구가 강할수록 결핍감을 느끼기 쉽다. 강한 욕구가 있음에도 어쩔 수 없는 좌절을 겪게 될 때 결핍감이 생기게 된다. 결핍감을 크게 느끼는 사람들의 과거를 살펴보면 특히 생후 첫 3년 동안 좌절을 겪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3년 동안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3년 동안은, 생후 3년 동안은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요즘엔 많이 좋아졌죠. 1년 육아휴직 1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고, 또 육아휴직 한 달 이렇게도 못 쓰잖아요. 눈치 보여서. 그런 식이죠. 그러니 요즘 애들이 어릴 때 이렇게 힘든 좌절을 겪은 애들이 많으니까 요즘 애들이 성인이 돼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충분히 애착을 하고 사랑받은 경험을 하면 더 이상 강력한 애착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 걷기를 배우기 위해 다시 넘어지거나 뒤뚱거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애착의 경험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으면 보상을 위해 지나치게 애착을 느끼려 하고 집착한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다. 결핍감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에 대한 보상과 기대 심리가 커지게 되고 믿고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그렇죠. 뛰어난 외모와 지적 능력을 가진 대학생 제이는 반복되는 감정의 심한 기복과 그로 인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제이는 중학교 때부터 우울증과 경조증이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부모와의 갈등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약화되곤 했다. 어려서부터 제이는 애정과 인정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제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약점을 지적하는 편이었고 제이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정된 애정을 주지 못했다. 그 대신 제이는 아버지로부터 애정을 받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반복된 좌절을 겪은 제이는 내적으로 심한 결핍감을 가지게 되었고 애정과 인정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켜줄 다른 대상을 간절히 원하곤 했다. 친구들에게 몰두하게 되면서 제이의 사춘기는 부모의 기대보다 훨씬 불안정했고 격화된 부모와의 불화로 사춘기는 제이에게 또 다른 좌절의 시기가 되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제이의 결핍감은 더욱 심해지고 고착화되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애정이 이성으로부터 확인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로 바뀌어 제이로 하여금 체중과 외모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했고 식이장애 증상까지 생기게 되었다. 반복되는 폭식과 금식 그리고 설사약 남용 등 제이의 식이장애 증상은 어머니의 또 다른 잔소리의 이유가 되었으며 어머니 편을 드는 아버지는 제이로 하여금 더욱 무력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했다. 결핍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이는 이성 교제도 원만하지 않았다. 특히
깊이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쉽게 가까워졌다가 헤어지는 일이 반복되었다. 제2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나는 열등감이 너무 심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못난 여자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예쁘게 돋보이고 사람들이 그렇지만 내가 예쁘면 돋보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못해요. 예쁜 것은 권력이에요. 부모님은 항상 내 약점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죠. 집에 있으면 나는 정말 쓰레기같이 느껴져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을 하지만 그러고 나면 또 비참한 기분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되지 못한 결핍감이 현실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고 결핍감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환경이 재능 있는 한 사람의 젊은 시절을 얼마나 힘들게 할 수 있는지를 제2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그렇죠. 이 결핍감을 채우려다가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고 한 사람한테 정착하지 못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 능력대로 올바르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핍으로부터 비롯되는 집착은 정신적 에너지가 한 가지에 강렬하게 꽂히고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정신적 현상이다. 자신과 대상 사이의 필연적인 경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특정한 대상으로 메우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것이다. 집착의 과정은 이렇다. 우선 결핍에서 비롯된 강력한 욕구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욕구를 만족시켜줄 가능성이 보이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대상의 욕구와 정신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달라붙는다. 대상과 자기 자신의 경계와 틈이 거의 사라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성격과 욕구에 따라 집착의 대상은 다양하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 취미, 완전함이나 정치적, 철학적 성향 등 특정한 생각이나 가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집착 등이다. 집착은 자아가 엄마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아의 모습이다. 자아가 전혀 분화되지 않아 원시적인 형태의 자아의 욕구가 대상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집착은 상대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가짜 사랑이다. 그렇죠? 집착하면 필연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고 결국 관계는 단절된다. 집착은 내려놓기와 반대 위치에 있다. 내려놓는 것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내려놓으려 하는 것은 내려놓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것이다. 내려놓기 위해선 내려놓을 에너지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틈이 있어야 한다. 또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내려놓음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나는 그리고 집착하고 있는 그 사람은 실제로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 사람에게 집착하는가? 혹시 집착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지금 대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핍감을 삶의 또 다른 선물로 받아들이는 자아로서는 결핍감을 견디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자기의 입장에서는 결핍감은 가상의 느낌이고 가상의 생각이다. 그렇죠. 결핍감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습니다. 예. 허상이에요. 허상. 가상이죠. 예. 결핍감은 자아가 느끼는 것이지 자기가 느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 자기라는 그릇은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담아야지 집착하면서 스스로에게 때를 쓰지 않는다. 때와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내용물, 즉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일 뿐이다. 즐거운 영화나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면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며 슬픈 드라마를 보면 자연스럽게 슬픔을 느낀다. 결핍을 경험한 자아는 결핍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자아에겐 파괴적인 힘을 갖게 만든다. 그렇죠. 왜 결핍감이라는 생각과 느낌을 자아가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감정적인 자각을 하지 못하고 결핍감이 주는 표피적인 고통에만 집착하는 한 결핍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핍감이라는 먹이를 필요로 하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요리사는 칼을 이용해 멋진 요리를 만들지만 살인자는 칼을 이용해 살인을 한다. 즉 고통은 그것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법이다. 결핍감이 자아에게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자기에겐 가상의 느낌이라는 것을 자각할 때 결핍감은 나를 괴롭히는 힘을 잃게 된다. 왜 나의 자아가 결핍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감정적으로 자각할 때 비로소 결핍감을 이겨낼 힘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는 자아의 성장 과정에 대한 세심한 돌아봄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결핍감과 상처를 가진 자아를 이해하고 돌볼 때 자아는 결핍감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게 된다. 솔직하고 편안하게 자신의 결핍감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과 자신의 결핍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핍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겠죠? 네. 요즘 보고 있는 폭삭 속가수다가 딱 그런 경우잖아요. 양관식이하고 오해순이 둘이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서로의 결핍을 서로 채워주면서 서로의 삶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감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어요. 결핍감의 상처를 가진 자아와 솔직한 대화가 가능할 때 결핍감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내가 느끼는 결핍감은 어떤 결핍감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한 깨달음은 결핍감과 나 사이엔 작지만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든다. 결핍감과 나 사이에 공간이 생겨날 때 나는 결핍감과 분리되며 비로소 그 틈을 통해 결핍감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바라볼 수 있다면 결핍감을 해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자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간절히 원했던 시기에 박탈감과 결핍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나의 부모는 적절한 사랑을 주는 능력을 갖지 못했을 것이며 나의 부모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이에게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나의 부모는 당신들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에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나의 환경이 나를 사랑해줄 사람들을 뺏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자아의 경험이지 자기의 경험은 아니다. 부모의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지 나의 부족함이 아닌 것이다.
자기는 원래부터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결핍감을 느끼는데 일조한 사람들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된다. 그들 또한 그들의 결핍감을 해결하지 못했을 뿐이며 그것이 나에게 전달되었을 뿐이라는 사실, 즉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바로 용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나의 자아를 용서해야 한다. 자각과 용서 그리고 계속되는 깨달음은 결핍감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에너지를 줄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는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 것이며 우리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결핍감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까지가 15장이었습니다. 결핍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눈이 요즘 아주 쉽게 좀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 걱정이 돼서 지금 자꾸 눈을 마사지를 하고 있는데 16.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넘어서기.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러나 콤플렉스가 그를 가지고 있음을 모른다. 융.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콤플렉스를 갖고 있고 콤플렉스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죠. 콤플렉스가 있다는 걸 알지만 콤플렉스가 자기를 지배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흔히 콤플렉스가 있다는 말을 사용한다. 나는 체형이 콤플렉스야, 혹은 나는 눈이 콤플렉스야 하는 식으로 흔히 콤플렉스는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한다. 하지만 사실 콤플렉스는 정신적인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지칭하는 말이다. 융은 콤플렉스를 생각의 흐름을 방해하고 스스로를 당황하게 하거나 화를 내게 만들거나 가슴을 찔러 목매게 하는 어떤 것들이라고 했다. 즉 콤플렉스는 감정의 극적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것들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찔러서 마음이 아픈 곳 혹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콤플렉스는 일종의 정신적인 열등감으로 자아가 느끼는 불편한 느낌이다. 한 사람에게 콤플렉스나 열등감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의식할 수도 혹은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반드시 나쁜 감정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며 희노애락의 감정을 모두 만들 수 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에서 콤플렉스는 그림자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림자는 그 나름의 인격적 존재인 반면에 콤플렉스는 인격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부분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열등감은 콤플렉스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아이고, 저가 진짜 콤플렉스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예. 저는 진짜 열등감이 참 많고요.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커온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제 인격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외모도 그렇고요. 학력도 그랬어요. 제가 학력도 지금은 뭐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좀 그런 거는 없어졌는데 학력 콤플렉스도 있었고 여자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콤플렉스가 엄청 많았고 콤플렉스 덩어리입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비교는 콤플렉스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비교해서 나왔던 거를 이제 깨달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만 보이고 열등한 부분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비교하는 마음이 많이 이제 좀 누그러졌죠.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 못해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럽긴 하죠. 근데 옛날처럼 막 열등감에 휘둘리거나 그렇진 않아요. 잘 사나 보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말아요. 내가 참 싫어하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이 좀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뭐 자기도 직장에서 꽤 높은 직까지 올라가고 임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만났었는데 근데 그놈의 인격을 보면 그런 생각 그 걔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하나의 부러움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참 똑같구나, 한결같구나, 한결같이 부족한 놈이구나, 멍청한 놈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속에선 얼마나 굶어 있을까, 뭣도 모르고 살아가는구나, 그 정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살라고 냅두면 되죠. 잘 살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요. 연락도 안 합니다. 비교는 콤플렉스의 어머니다. 콤플렉스의 기원은 과도한 억압이나 정신적 트라우마 혹은 어떤 감정적 충격 같은 것이며 그로 인해 의식으로부터 정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대상을 가지고 싶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으나 대상을 가질 수 없고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결핍감과는 달리 콤플렉스와 열등감은 대상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지만 대상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콤플렉스를 느끼는 자아는 결핍감을 느끼는 자아보다는 좀 더 진화된 자아다. 하지만 콤플렉스와 열등감도 결핍감 못지않게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 콤플렉스는 자아가 느끼는 것으로 자아가 형상화되고 강해지는 청소년기에 분명해지기 시작한다. 자아를 강하게 느끼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청소년들은 내면에서 쉽게 불안을 느끼게 된다. 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고 앞날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쯤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책 제목이 나도 가끔은 내가 누군지 궁금하다 인데요.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보다 더 좋은 질문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질문. 내가 무엇인가 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자신을 더 깊게 성찰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좋아야 돼요. 청소년기의 불안은 본질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도전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지만 흔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해소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로 인해 오히려 불안이 강해지기도 한다. 특히 자아가 건강하지 않거나 주위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자주 비교하면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데 이것이 단단해지면서 콤플렉스와 내적 열등감을 만든다. 이 학교에 때려 모아놓고 생활하다 보면 남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죠. 일단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처럼 이 개인 사업자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마음 편합니다. 예. 만약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면 외롭기는 하겠지만 콤플렉스를 느낄 일은 없을 것이다. 딱 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콤플렉스나 열등감을 느끼기 위해선 어떤 대상이 필요하고 반드시 그 대상과 비교되어야 한다. 비교는 콤플렉스의 어머니인 것이다. 비교를 하면서 자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어떤 부분, 즉 외모의 일부, 성격적인 특성, 능력, 도덕적 가치가 자아로부터 떨어져 나와 콤플렉스가 된다. 그래서 콤플렉스는 자아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같은 과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다니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뭐 그런 비교에 대해 비교 때문에 성적에 대한 뭐 집착이랄까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게 코로나 시국 때 이제 그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평가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공부할 때가 더 좋았어요. 공부도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알아서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3학년 1학기였나? 1학기 때 올 A뿔을 맞고 우리 과 전체 1, 2, 3, 4학년 전체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상대평가보다 그때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뻤어요. 더 스스로 뿌듯했습니다. 누구를 밟지 않고 똑같이 경쟁해서 똑같은 상태에서 경쟁도 아니잖아요. 경쟁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각자의 능력을 한 명씩 해보는 거니까 절대평가라는 게. 근데 거기서 전체 1등을 했다는 게 전 더 오히려 뿌듯하더라고요. 제 자랑거리입니다,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상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자아의 욕구와 실제 자아가 느끼는 것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간극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자아의 어떤 부분이 콤플렉스가 되는 것이다. 흔한 콤플렉스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뚱뚱해서 키가 작아서 눈이 작아서 아이고 뚱뚱해서 해당되고요. 눈이 작아서 해당되고요. 광대뼈가 튀어나와서 아니고요. 다리가 굵어서 아니고요. 다리 굵으면 좋죠. 튼튼하니 등 신체의 일부분이 콤플렉스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회성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많아서 남자답지 못해서 여성스럽지 못해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등 외모, 체형, 성격, 능력은 콤플렉스의 주된 소재다. 대학에서 또 하나 강렬한 경험은 이제 발표 수업을 한다는 거. 그런 발표 수업을 몇 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 이렇게 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잘했어요. 저는 나름 그런 발표 수업 잘했습니다. 떨릴 때도 있었지만 비교의 개념이 성장하면서 언제 누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생겼는가가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콤플렉스를 일으키는 비교의 대상은 흔히 주변에 있는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다. 또한 주변 사람의 태도는
콤플렉스에 큰 영향을 주는데, 청소년기는 자신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친구나 가족이 지나가면서 무심코 던진 말에 가슴이 박히면서 콤플렉스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비교의 대상이 반드시 다른 사람만은 아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가 되기도 한다.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차이가 크면 현실의 자아는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비교 대상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상적인 자아인 경우 이는 자기의 정체성과도 연관이 있다. 대개 비교의 대상은 가족에서 시작되곤 한다. 가족은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든든한 지지자이자 방어막이지만 한편으론 도전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신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머니 혹은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흔한 비교 모델이 되는데 동성의 부모와 비교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공통점이 있어 비교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비교에서 부모의 태도는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만약 부모의 내면에 자녀보다 우월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흔히 부모 자신의 열등감이나 콤플렉스에서 기인한다 라고 조그맣게 써 있습니다. 있다면 자녀는 부모와의 비교에서 훨씬 큰 상처를 있게 된다. 부모보다 뛰어난 것이 있을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참. 부모가 이렇게 꼭 자녀들보다, 자식들보다 꼭 잘나야 합니까? 잘나서 기분 좋은가요? 그냥 만족하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심하네요. 부모보다 뛰어날 수 없는 시기에 자녀가 무엇인가 불편한 느낌을 갖게 되고 열등감의 개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다. 스스로를 아버지보다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아들 또는 어머니보다 여성스럽지 않고 현명하지 못한 딸로 여기며 자존감의 손상을 입게 된다. 형제나 자매 사이에서도 비교는 얼마든지 일어난다. 일단 비교의 개념이 만들어지면 가정과 유치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비교의 개념은 재현된다. 요즘 유행하는 엄친아나 엄친딸은 우리 사회의 비교 문화와 콤플렉스가 만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진 존재는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을 찾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사실은 자신과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에게 자신보다 뛰어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찾아내며 자신의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정당함을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는 것이다. 이럴 필요 없어요. 뭐 굳이 나보다 잘난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일부러 사서 열등감을 느낍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또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잘나 보이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뭔가 자신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면 그 자신이 정말 훌륭한 겁니다. 남들과 비교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노력하십시오. 그러니까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굳이 비교 같은 거 안 하면 됩니다. 안 해도. 그러면 명문대학 인기학과에 다니는 대학생 Y는 자신의 외부적인 조건과 달리 심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 대인관계가 어렵다며 병원을 방문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에 대한 Y의 헌신은 대단했으며 그의 재능과 합쳐지는 Y는 최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진학 후 Y의 목표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대인관계, 특히 성관계에서 성공하지 못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Y의 인식은 스스로에 대해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만들었고 결국 주기적인 우울증을 느끼게 되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에 집중하려고 했으나 매력이 없다는 컴플렉스와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서 찾아온 우울증은 공부에 큰 방해가 되었고 Y의 문제는 악화되었다. Y의 컴플렉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도 모르게 시작한 아버지와의 비교의 뿌리가 있었다. 온화하고 원만한 성품의 전문직에 종사하는 아버지는 Y에겐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존재였다. 어려서부터 Y는 아버지와 자신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주로 아들이 아버지만 못하다는 것으로 기억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애 앞에서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참, 오지랖도 넓어요. 반면에 Y의 어머니는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은 분으로 Y를 따뜻하게 받아주지 못했고 Y의 부족한 정서적 욕구는 채워지지 않고 억압된 채 청소년기가 지나가게 되었다. Y는 스스로를 아버지와 비교해 오면서 아버지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을 콤플렉스로 가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비교는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Y의 무의식에 숨어있는 생각이었기 때문이었다. 면담이 진행되면서 Y는 그동안 자신이 무엇인가를 많이 참아왔으며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보다 콤플렉스가 많으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알아가기 시작했다. Y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나 그러한 관심을 나쁘게 보는 어머니의 태도로 눈치를 보았고 이후 자신의 행동이 편하지 않음을 기억했다. 결국 이로 인해 자신의 욕구에 대해 과도하게 억제된 태도를 가졌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이제 중간 정도 읽은 건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균아, 아빠 공부 좀 할게. 예, 255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가지 콤플렉스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동성의 부모보다 자신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자아의 열등감이다. 그 이면엔 동성의 부모에 대한 적개심과 그로 인한 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않고 성장하면 부모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선생, 상사, 선배와의 관계가 불편하게 된다. 제가 조금 아버지를 좀 많이 싫어했어요. 지금도 좀 싫어합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약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저보다 이제 위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게 이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나왔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자, 요나 콤플렉스. 요나 콤플렉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어느 날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대도시로 가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계시를 거역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피하다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요나 콤플렉스는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나 과제를 피하고자 하는 혹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를 말한다. 또한 요나 콤플렉스는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유학이나 아동기의 습관으로 퇴행하려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현실 적응을 어려워하면서 어머니의 뱃속을 그리워하는 모태 기소 본능을 의미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공간의 시작이라는 저서에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무의식에 형성된 이미지로서 우리들이 어떤 공간에 감싸이듯이 들어있을 때의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이 요나 콤플렉스라고 했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특징은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상의 과제다. 사람들의 평판에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는 참아야 하고 자신의 주장은 가능한 억제해야 한다. 또한 맡은 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해결해야 한다. 그것도 완벽하게 말이다.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있으면 완벽주의라는 늪에 빠지기 쉽다. 흥부 콤플렉스도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하나다. 신데렐라 콤플렉스, 장녀 콤플렉스, 모성 콤플렉스, 슈퍼우먼 콤플렉스. 이 콤플렉스들은 여성에게 있는 콤플렉스로 자신들이 다른 여성보다 특정한 여성성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위치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는 것이다. 슈퍼맨 콤플렉스, 병광세 콤플렉스.
슈퍼맨 콤플렉스와 병광세 콤플렉스는 남성들에게 있는 콤플렉스들이다. 스스로 능력이나 남성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며 자신들의 능력이나 남성성이 다른 남성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 병광세 콤플렉스는 약간 좀 탐이 나네요. 좀 탐나요. 예. 그러니까 콤플렉스가 탐난다기보다는 병광세가 좀 탐이 나죠. 상당한 스킬이죠, 이게. 아주 로망 같은 게 있죠, 남자들은. 카인 콤플렉스. 카인 콤플렉스는 형제간에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이나 적대감, 경쟁심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을 이야기해서 따온 것이다. 실패의 원인을 주변 사람에게 돌리려는 성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법. 문제는 콤플렉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콤플렉스에 대한 태도에 있다. 콤플렉스는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가 되는 태도는 두 가지다. 첫째, 콤플렉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콤플렉스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콤플렉스에 대한 무지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콤플렉스를 억누르려는 태도를 갖게 만든다. 모든 콤플렉스는 자아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에서 시작된다. 자기에게 있는 부분이기에 콤플렉스는 없다고 부정하거나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콤플렉스는 그 자체로는 병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병이 된다. 그렇죠. 콤플렉스를 인정하면 그 순간 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 인정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대머리, 대머리 상당한 콤플렉스인데요. 인정합니다. 제가 대머리라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 심을 돈도 없고 가발이 있긴 한데 불편해서 쓰고 싶지 않고, 그래서 미는 쪽을 택했어요. 밀면 좀 편리하기라도 하니까 실용적인 부분이라도 취하자 해서 저는 미는 걸 택했습니다. 어차피 외모는 못 얻을 거 실용이라도 얻자 해서 할 때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냥 다 닦입니다. 머리 매번 감을 필요도 없어요. 머리 안 감는 게 얼마나, 샴푸 값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아십니까? 샴푸가 필요가 없어요. 비누로 그냥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미용실에도 안 가도 됩니다. 미용실에 맨날 요즘에 얼마 합니까? 25,000원 정도 주던데, 머리 깎으려면. 저는 그냥 바리깡하고 면도기만 있으면 돼요. 바리깡 사가지고 스스로 그냥 이렇게 밀어가지고 면도기로 마무리하고, 아이고, 그러면 뭐 거의 거저잖아요. 그 돈으로 책 사면 되겠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미십시오. 편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콤플렉스를 넘어서기 위해선 첫째, 콤플렉스가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나에게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상했는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몹시 화가 났던 일은 무엇인지를 떠올리면 콤플렉스의 내용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대화도 콤플렉스를 짐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떤 콤플렉스는 충분히 의식화되지 않은 채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도 하다. 옆에서 보기엔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도 본인은 굳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갖고 있거나 혹은 콤플렉스를 부정하는 것이다. 무의식 속에 콤플렉스가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의식하는 것이 그만큼 불편하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불쾌감과 고통을 감수하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콤플렉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격의 발달은 정지되고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의식하는 것은 인격의 성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고통스럽더라도 일단 콤플렉스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콤플렉스는 그때부터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고 무의식으로 안내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아들러는 인간은 누구나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긍정적 과제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해 도전한다면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아가 성장한다고 했다. 네. 그렇겠죠. 콤플렉스를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은 콤플렉스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콤플렉스와 열등감은 전적으로 자아의 문제이며 자아의 관점일 뿐이다. 불완전한 자아는 성장하면서 불안을 겪게 되고 불안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비교의 개념을 배우게 된다.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우월감도 쉽게 느낀다. 비교하면서 스스로 낮다고 생각되면 우월감을 느끼게 된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또 다른 얼굴인 셈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자아는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확인하려고 하지만 그 느낌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 신기루 같은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월감이 오래가지 못하므로 항상 새로운 비교 대상을 찾게 된다. 열등감을 느끼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므로 열등감은 해소되지 않으며 항상 그 자리를 맴돌곤 한다.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고통을 느끼며 자신을 확인하고 우월감을 통해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은 자아의 소망이자 뿌리 깊은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언제부터 누구와 어떤 비교를 해왔을까? 가족들이 비교를 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가 비교를 했을지도 모른다.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가상의 느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비로소 콤플렉스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아들러의 이야기처럼 말이다. 콤플렉스가 생기는 또 다른 동력은 완벽에 대한 욕구다. 완벽하려고 부단히 애쓰면 보고 또 보고 고치고 또 고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완벽주의다. 완벽과 완벽주의는 다르다. 문제는 아무리 완벽주의를 가지고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불행한 진실이다. 마음이 아플 것까지도 없습니다. 불행할 것도 없죠. 완벽한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삶의 모든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고 만족할 때 가장 행복한 법이다. 나에 대한 평가는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각 사람마다 가치관과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이고. 완벽주의는 다른 사람이 세운 기준과 잣대에 나를 완전히 맞춰야겠다는 생각이다. 자아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한 것이 완벽주의인 것이다. 완벽주의를 깰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것은 내 인생이 내 안의 또 다른 나인 자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부족한 점은 받아들이고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고 받아들이면 편안해지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다. 완벽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하며 괴롭히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죄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 혹은 자신에게 계속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요구 때문에 완벽에 집착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 사랑의 이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콤플렉스를 의식화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자기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기는 비교할 대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뿐이다. 자기는 다름이 있을 뿐이지 우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의 관점을 넘어서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있어야 할 자리는 사라지게 된다. 누구나 자기는 유일하며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초라함과 열등함을 느끼는 것은 자아이지 자기는 초라하지도 열등하지도 않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K는 3년 동안이나 소변 보는 것에 대한
극심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 3년 전 당시 중3이던 K는 성적이 우수해 특목고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던 중 부담을 이기지 못해 약을 먹고 자해를 시도했다. 응급실로 실려간 K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되었는데 약물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엉뚱한 문제가 생겼다. 응급실에서 요도 삽관을 받으면서 요도 점막에 손상이 생긴 것이다. 이후 비뇨기과 치료를 통해 요도 손상은 치료되었으나 K는 스스로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고 소변 끝이 둘로 갈라지는 등 소변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수개월간 계속 비뇨기과 치료에도 요도 손상은 모두 회복되었고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K는 의사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자신은 소변을 다른 사람처럼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절망감과 함께 원망과 분노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학병원 비뇨기과 등 여러 병원에서 검사와 진찰을 받고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으나 K의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분노와 우울 그리고 집중력 저하 등 고통을 겪게 되었고 급기야 K는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다. K는 필자를 만나러 와서도 몹시 어두운 표정이었으며 비뇨기과 문제만 없으면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것만 강변했다. K의 문제는 지독할 정도로 변화 없이 계속되었고 환자나 치료자 모두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곤 했다. 계속되던 고통의 시간 끝에 드디어 은총의 시간이 찾아왔다. 치료 2년쯤 되던 어느 날이었다. 증상 자체만 호소하면서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할 수 없었던 평소와 달리 그날은 증상과 고통을 느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증상보다 증상을 가진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누구이며 증상을 가진 나는 누구인가? 원래의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2주 후 그 전까지는 전혀 볼 수 없었던 K의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다. 삼 년 만에 처음으로 차도를 느꼈어요. 열등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려서부터 집안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사회의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고 학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나는 성격도 소심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K가 이런 이야기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2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던 상태에서 찾아온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감동을 주는 은총이 아닐 수 없다. 이 보면 이 정신과 의사들 상담 사례를 보면 굉장히 인내가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차도가 보인다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거를 좀 이야기들을 좀 더 읽어 드릴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심리학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읽어보려고 해요. 콤플렉스를 극복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과도하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워낙 인정하고 싶지 않다 보니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과잉 행동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다. 오버하는 것이다. 콤플렉스의 반대 방향으로 자아에 대한 과장된 이미지를 가짐으로써 콤플렉스가 없어졌거나 해결되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가령 소심한 성격을 가진 남자가 술을 마시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다면 용기 있는 남자인 척하거나 여성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이 지나치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화장을 해서 오히려 자신의 개성을 감춰버리는 것이 그렇다.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쿵어슬이 아니지. 소림축구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그냥 막 눈 화장 엄청 진하게 화장하고 나타나서 나타나는 그 장면이 좀 생각나네요. 사실 이것은 동기연의 앞뒤와 같은 또 다른 콤플렉스일 뿐이다. 콤플렉스의 방향이 반대로 과도하게 튀는 것은 마음의
속의 조바심과 중독성이 있을 때 자주 나타나곤 한다.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위대한 수용과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콤플렉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부정이나 과잉 보상으로는 콤플렉스가 해소되지 않는다. 받아들임과 이해만이 콤플렉스를 해결할 수 있다. 16장 마쳤습니다. 챕터 16 마쳤습니다.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콤플렉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콤플렉스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에서 해답을 각자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뭐 잘나고 뭐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한디? 잘나서 뭐 할 건데요? 남들보다 잘나서. 자, 챕터 17.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기 속에 새 인간이 탄생되도록 해야 한다. 도스토옙스키. 그렇죠. 고통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에 좀 많이 사로잡힌 적이 있었어요. 삶이 참 고통스럽다고 느끼면서 많이 저는 살았는데 고통이 저한테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항상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느낄 때마다 고통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왜 고통스러운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원천적인 힘은 불교 공부를 하면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고통을 좀 직면할 수 있는 좀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힘을 갖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그 힘을 갖추려면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 공부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아무튼 뭐 좋은 내용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으로 부모나 형제 혹은 자녀를 잃는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가 날아온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나보다 능력도 없고 성실하지 못한 동료가 진급을 한다. 잘못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사기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는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거 없는 비난을 받는다. 배우자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한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심각한 병으로 진단을 받는다.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힘들다는 느낌과 괴롭다는 느낌을 우리는 고통이라고 한다. 사람이 다른 만큼 고통의 이유나 모습이 다르며 사람이 같은 만큼 고통은 비슷하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나는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은 삶에게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나는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고통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고통은 자아의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욕구,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욕구, 남보다 우월하고 싶은 욕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욕구,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 즐거움이나 쾌락을 느끼고 싶은 욕구, 내면의 세계를 느끼면서 남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은 욕구, 평화롭고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욕구, 수많은 욕구를 통해서 자아는 스스로의 존재를 느끼고 확인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불편함이 커지고 반복이 되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 또한 고통은 불균형에서 생겨난다. 모든 세상 일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항상 양면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불균형은 생기기 마련이며
불균형이 심해지면 무엇이든 문제를 일으킨다. 무의식과 의식의 불균형, 이성과 감정의 불균형,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균형, 욕구와 능력의 불균형, 이상과 현실의 불균형, 도덕과 본능의 불균형, 이기심과 이타심의 불균형,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 자연과 과학의 불균형 등. 저도 지금 공부 내용을 굳이 나누자면 문과와 이과, 인문학과 자연과학 이렇게 좀 나누고 있는데 인문학 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과학 쪽 책도 많이 읽고 싶은데 아직 못 읽고 있어요. 차츰 좀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책부터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려운 책들도 많이 사다 놨는데 대뜸 어려운 책부터 덤비지 말고 쉬운 책으로 조금씩 수준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고통이 클수록 내면의 자기를 만나기 쉬워진다. 그렇죠. 이게 고통을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자기 본 모습을 찾는 어떤 통로, 길이 됩니다. 삶에서 좌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좌절을 겪지 않으려고 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한다. 힘든 것을 피하고 아픈 것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에서 도망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느새 그것에 익숙해진다.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고통이 사라지는 것으로 믿고 싶어한다. 다른 것에 집중해 잠시 고통을 잊어버리는 방법도 흔히 사용된다. 학생이 시험을 보지 않거나 배우가 무대에 서지 않는 것과 같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일하는 게 고통스러워서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자아의 욕구를 순순히 인정하고 충족시킬 만큼 가볍지 않다. 자아는 고통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고통은 피한다고 결코 사라지진 않는다. 단지 눈앞에서만 잠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고통을 피하려는 시도는 흔히 빠지기 쉬운 삶의 함정이다. 여하튼 자아는 좌절을 겪게 되고 필연적으로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 일단 고통을 만나면 고통에 빠지느냐 아니면 고통을 견디느냐를 선택해야 한다. 그 정도가 심하면 고통은 신체 증상이 동반되므로 마치 심각한 병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고통은 병이 아니다. 고통은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으며 그 문제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다. 문제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도 아니며 어떻게 고통을 없애야 하는가가 아닌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또한 고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섹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세상엔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다만 생각이 그렇게 느낄 뿐이다. 라고 말한다. 섹스피어도 알고 있군요. 아주 수준 높은 작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섹스피어 작품을 읽어본진 못했어요. 그냥 좋은 작가라는 것만 압니다. 어떤 상황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은 고통의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삶이 변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귀가 멀었을 때 합창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 앞을 완전히 볼 수 없었을 때 신락원이라는 걸작을 쓴 존 밀턴이 그렇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통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고 말한다. 고통이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은 분명하며 고통이 클수록 내면의 자기를 만나기 쉬워진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이다. 수행을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이 크고 많기 때문일 것이다. R은 대학교 3학년.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고통을
굳이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인아교 같은 사람들은 일부러 고행을 하죠. 막 굶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머리칼을 막 뽑고 뭐 별의별 학대를 다 합니다. 계속 걷고 뭐.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 그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고, 그 파괴하는 행위는 죄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죄의식에서. 그럼으로써 자기의 그 죄과를 업을 가볍게 하려는 시도인데, 그건 옳은 방법도 아니고 좋은 결과도 내기 힘듭니다. 예. 근데 겉으로는 존경을 받기는 경우는 왕왕 있죠. 자인아교 수행자들을 보면 막 나체 수행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도에서는 굉장한 존경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쯤 하겠습니다. R은 대학교 3학년인 여학생이다. 초등학교 때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R의 초등학교 시절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 이후 생업에 바빠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시간이었다. R은 아이로서 돌봄을 받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참았으며 나이가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주위의 친척들도 하나같이 힘든 어머니를 이해하는 대견하고 성숙한 R의 모습을 칭찬했고, 결국 R은 속마음을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R은 이전과는 다른 왠지 답답한 마음과 속에서 올라오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왠지 답답한 삶을 사는 어머니의 모습에 R은 화가 나기 시작했고, 어머니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더욱 더 크게 만들었다. 급기야 R은 내가 불행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작은 일로 어머니와 다투기 시작했고, 감정이 격해지면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는 등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다. R이 화를 내면 낼수록 R의 어머니는 무기력해졌으며, 어머니의 무기력함은 다시 R을 화나게 만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겉으로 나타나는 R의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이면에는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박탈당한 어린 자신의 모습이 있었으며, 또한 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돌보고 지배하려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다. 스스로와 어머니에 대한 이중성과 모순을 가지고 있는 R에게 현실은 더욱 가혹한 고통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는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인 R은 고통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점점 증폭되는 고통 때문에 화를 폭발하면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한편으로는 지배하려는 모순적 병적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나는 R에게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견디며 이겨내라고 하는 마음과 한편으론 R의 분노와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갈등이 커질 때는 무기력해지는 자신을 느끼곤 했다. 어찌 보면 나의 마음은 문제를 겪고 있는 R의 마음과 상통하는 것이기도 했다. 자신의 고통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고통은 전적으로 외부에 있는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 되어버린다. 모든 이유가 외부에 있는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외부를 조종하려는 시도밖에 할 게 없는 것이다. R의 고통은 실제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계속되지 않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려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R에게도 새로운 시간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 몇 장 안 남았네요. 빨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자신 사이에 틈이 있어야 한다.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통에 대한 무지다.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물을 보지 못하듯 삶에서 만나는 고통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고통의 해결은 고통을 정말 제대로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고통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고통은 자아가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좋은 말입니다. 자아가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생겨난다. 이거는 좀 체크를 좀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기 본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고통이 오는 겁니다. 사는 것도 그런 사람들은 천둥 벌거숭이처럼 살아요. 똥 된장국도 구분 못하고. 윤석열 같은 인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어떤 통찰이나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따위 인간이. 자아가 추구하는 것과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자아가 추구하는 것과 자기가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 자아는 자아의 안정과 만족을 추구하지만 자기는 한 존재 내에서의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고 나아가 환경과의 조화 그리고 다른 생명과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자연과 생명의 법칙을 따른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왜 말씀드렸는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와 자기 사이에는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도 항상 거리가 있다. 문제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거리가 너무 멀다면 마치 오래전에 집을 떠나 멀리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 아이처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한 대가와 자연법칙을 무시한 대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근본적인 것이며 존재적인 것이다. 고통은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 좋은 말입니다. 고통은 근원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일체계고라고 했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괴롭다. 고집멸도 사성제. 자, 네. 자기와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고통을 통해서 자기로 가는 길이 열리며 자기가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때론 고통은 바닥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넘어지면 그 바닥을 짚고 일어나는 겁니다. 예. 자, 전에 말씀드렸던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나쁠 것이 없을 것 같은 느낌. 더 이상 나쁜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저 밑바닥이라는 느낌이다. 한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오듯이 바닥을 찍어야 올라가는 법이다. 고통은 자기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누구나 고통을 견디며 존재적 성장의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니다.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것만으로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며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선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선 고통을 감내할 수 없으며 존재 자체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무엇보다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의 시작은 휴식이다. 제가 그래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고통을 받고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다면 우선 휴식을 가져야 한다. 잠깐 동안의 멈춤도 때론 커다란 에너지를 주는 휴식이 될 수 있다. 잠시 하던 일과 하던 생각을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 내면에서 올라오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희망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를 주는 행복한 멈춤의 시간을 느껴야 한다. 휴식을 주는 공간을 찾아야 하며 휴식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느껴야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된다.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고통과 자신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이다. 고통은 진드기처럼 나 자신과 떨어지지 않으려는 고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거머리처럼 나의 내면에 착 달라붙어 있으려고만 한다. 자신과 고통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에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고통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다면 고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고통과 자신 사이에 틈이 있어야 고통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럴 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까처럼.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틈이 생기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조금씩 에너지의 여유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자신의 시야를 넓히는 데 사용한다. 고통을 다양한 각도와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과거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통을 견뎌냈을까? 이번 고통이 지나가면 어떤 것이 달라질까?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없을까? 유독 나만 고통을 겪는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고통을 겪지는 않을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하고 자신과 대화를 나누자. 그리고 고통을 바라보자. 모든 고통은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낸다. 원망, 분노, 억울함, 섭섭함, 피해의식, 불안과 우울, 그리고 또 이러한 감정들은 계속된다. 이 부정적인 감정을 중지시켜야 한다. 고통을 주는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고통을 피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분노와 비난을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고통을 바라보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 때론 별 의미 없는 고통을 자아에게 계속 강요하고 자아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고통을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고통에 중독되는 것이다. 고통에 중독된 사람들은 힘들어하면서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지속시킨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행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고통이 지속되는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고통을 힘들어하면서도 고통을 지속시키려는 무의식적 욕구다. 대표적으로 마조히즘이 그런 것이다. 마조히즘을 가지고 있으면 힘든 것이 당연하며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편하고 성공보다 실패가 두렵지 않으며 자신이 벌받는 것이 왠지 마음 편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마음은 흔히 내면에 있는 무의식적인 죄의식과 연관이 있다. 말씀드린 그대로죠. 자,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무의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더불어 도덕이나 양심에 대한 완고하고 고지식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의 욕구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벌 주는 것으로 욕구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조금 존경도 받는 거예요. 도덕이나 양심에 대한 완고하고 고지식한 개념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수치심이나 죄의식은 그런 마음을 해결해주는 수단이 된다. 마조히즘은 자기가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도 모르게 고통을 즐기는 것이며 발전보다는 퇴행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퇴행하는 거예요. 퇴행. 무의식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의식은 고통이라는 무기를 통해 자아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덮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 고통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나 삶이 고통만의 연속이라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마조히즘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그렇죠. 이게 근데 보통 여자들에게 좀 많이 요즘 현대 보면 여자들에게 좀 많이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그런 행위들도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좀 약간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 문화적으로 남자들에게 종속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고통을 대물림하고 받았던 역사적인 배경도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무래도 더 쉽게 이런 마조히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 대기업이 임원을 앞두고 있는 40대 후반의 S는 승진 시험을 앞두고 시험에 대한 자신감이 없음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사실 S의 불안은 처음이 아니었다. 대학 입시에서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해 재수를 한 적이 있으며 항상 중요한 고비마다 자신의 실력보다 못한 결과를 만드는 스스로에 대한 못마땅함을 느끼고 있었다. 상담 치료를 하면서 S가 승진이나 시험에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S는 3남 중에 장남이었으며 S의 아버지는 주사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로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S가 중학교 때 별거를 시작했다. 한편으로 S의 마음은 편해졌으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했고 이는 나이가 들수록 강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마음 사이에서 S는 항상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어머니에 대해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 시작했다.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소화되지 않은 감정은 S를 힘들게 했고 반복적으로 실패와 고통을 선택함으로써 죄의식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때론 결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자아를 부수고 망가뜨리기도 한다. 의롭게 살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성경의 욥처럼 남편은 죽고 아들은 유괴 후 살해당하는 영화 밀양의 주인공처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에서 100명이 넘는 일가 친척을 잃고 홀로 살아남은 마르틴 그레이라는 14살의 소년이 성장해 가족을 이루지만 또다시 산불로 전 가족이 몰살당하는 고통을 겪는 것처럼 고통은 자아를 부수고 망가뜨린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이들의 불치병이나 죽음,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 잔혹한 범죄자에게 희생당한 자녀를 둔 가족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들의 사망, 인간성을 찾아보기 힘든 성범죄자에게 희생당한 어린아이들, 음주운전자에게 치여 반신불수가 된 의경, IT, 대지진 등 너무나 힘든 이러한 고통은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고통에서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힘든 고통도 존재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인가? 고통으로 인해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고통도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무언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도 스스로를 납득시킬 만한 어떠한 답변도 발견하지 못할지 모른다. 어쩌면 평생을 고민해도 그 답변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의 한계와 존재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오직 모를 뿐이다. 좋은 자세입니다. 예. 오직 모른다. 모른다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모른다.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이세요. 이 작가분은 아주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고 그 사고 체계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쓸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좋은 책을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다는 것도 제가 또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혹시 방송 보시면서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